네, 안녕하세요. 본치안현 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요, 관계놀이와 뇌질환 치료의 통합적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계놀이와 뇌질환 치료의 통합적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보시고요. 일단 강의에 앞서 한국관계놀이 상담학회의 그 치유법의 우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인간은 어떤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심식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좌우 삼층내, 흔히 이성내, 또 감정내, 생명내라고 하는 삼층내인데, 이런 어떤 그 인간 두뇌의 가장 기본적 구조가 말해주듯이 생물학적인 면, 어떤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면과 그 다음에 정서와 감정 및 논리적 이성, 즉 합리적 사고죠. 그런 어떤 합리적 사고 측면이라는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면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과 신체를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치유라든가 혹은 치료법은 그 자체로 약간 원천적인 한계와 불안정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신 자아적으로 아직 성장과 발육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스스로의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가 혹은 성숙된 자아 독립성이 충분하지 못한 어떤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적 혹은 감정적 혹은 정신적인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단순히 어떤 놀이치료기구나 아니면 놀이기구 치료나 혹은 미술 또는 음악 치료 또는 어떤 정신과 의학적인 어떤 그 심리 상담 치료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통한 약물 치료 방법만으로는 많은 좀 한계성을 좀 지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마침 이런 차에 이런 어떤 원천적인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 또 보다 이제 완성된 심리 상담 치유법들을 통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설립했고 또 부단히 연구 개발 노력하는 한국관계놀이 상담학회에 우선 깊은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이제 관계놀이 기법은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어떤 상담 기법 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법이라 사료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포유동물은 본능적으로 이제 어떤 젖을 먹이기 때문에 접촉 안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안정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스킨십이 있을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각 개인의 몸에서 한 1m에서 2m 어떤 그 거리에는 고유의 생명장이라는 것들이 에너지장이 있는데, 그것이 1m에 접촉을 하게 되면 생명장의 교감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비교적 빠른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환자의 마음과 상담자의 어떤 직접 교감이 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생명장 교감이라는 것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든 무슨 인지 행동 치료든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면은요.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뇌의 어떤 신경회로라든가 혹은 뇌신경 가소성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모든 그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인지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뇌기능의 향상과 연관이 있고, 뇌기능의 향상은 바로 뇌신경회로와 뇌신경 가소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뇌신경 가소성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뇌신경 가소성, 즉 기억의 장기 강화 위주로 해서 에릭 켄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이해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요. 기억에는 보통 이제 단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 기억에는
여러 가지 신경 가소통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니셜 페이스는 초기 단계라는 뜻이고요. 레이트 페이스 하면은 이제 후기 단계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신경 전달 모식도에 대한 그림인데 요거를 신경 전 요거를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 그러는데 요 위에 부분은 신경 전세포고 요 밑에 부분은 신경 후세포라 그러는데요. 요거에 대한 그림은 좀 더 다음 그림이 이해하기 더 쉽고 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이제 early late LTP, 이 LTP가 바로 장기 기억 강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기다, 아까는 그 early pace라 그랬죠. 초기 단계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early LTP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거 기본 설명 드리면, 일단 신경 전세포에서 신경 흥분이 들어오게 되면 요 신경 소포에는 이 글루타메이트라든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세포 그 전세포의 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에포가 터지면서 신경 전달, 글루타메이트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이렇게 방출이 되거든요. 그럼 방출되면서 그 신경 그 후세포의 그 막에 이제 있는 암파 채널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요 채널이 나트륨 채널이 확 열림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안정시에는 평상시에 여기가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였고 바깥쪽이 플러스였는데 이 나트륨 이온이 양이온이 확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전하가 자꾸 플러스 전하로 되면서 신경이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흥분 전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전하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 NMDA라는 N-메틸 디아스파레이트라는 또 이온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정시에는 이렇게 마그네슘 이온이 이렇게 구멍을 막고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자꾸 양전하가 이렇게 플러스 전압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 이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이제 전하적인 반발력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면 바로 이제 N-메틸 디아스파레이트라는 채널이 확 열리게 되면서 칼슘, 요 밖에는 또 이 안에보다 칼슘이 한 10,000배 정도 이렇게 농도가 높게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훅 들어오게 되면 이제 칼모듈린이 또 작동이 되고요. 그럼 칼모듈린이 작동이 되면 그 칼모듈린 키나제 2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암파 채널이 새롭게 요 막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면서 이거 새로운 그 암파 채널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요 안에 있던 막이 암파 채널이 요 세포 후막에 이렇게 삽입되는 거, 이걸 트래킹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늘면서 수용체가 쉽게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칼모듈린 키나제 2가 활성화되고 또 티로신 키나제라는 게 또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PCA라는 어떤 이런 단백질 물질들이 활성화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NO가스 물질을 생성하는 신호가 이제 격발이 되면서 NO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 NO가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 시냅스 전세포에 그 가스 물질이 영향을 주면 이 액포를 갖다가 더 이렇게 세포막 쪽으로 바깥으로 밀어내게 됨으로써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방출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그 시냅스 후막에 암파 채널의 수용체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경 전도의 그 효율이 높아지는 거, 거기까지를 바로 early LTP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신경전도의 효율이 높아지다가 계속 반복적인 자극이라든가 지속적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유전자 전사 발현이 이제 그 작동이 촉진되면서 신경 돌기 요걸 스파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스파인인데 요 스파인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령에는 유전자 전사 발현이 됨으로 해서 그 신경 돌기가 하나 더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경계가 시냅스 하나로 연결되는 것 또는 두 개가 또 연결이 되면은
더 이제 신경 강화가 서로 전달 강화가 더 많이 되겠죠. 그거를 요런 과정들 시냅스가 스파인이 새롭게 돌기가 형성이 돼서 더 하나의 신경 그 회로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 이걸 갖다 후기 LTP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는데, 이 구체적인 과정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기 앞에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LTP, 얼리 LTP 과정 이미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LTP 과정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떤 과정으로 되냐면, 아까 같이 그 칼슘 이온이 N-메틸 아스파레이트 채널이 열리면 칼슘 이온이 훅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칼슘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칼모듈린이 활성화가 되면서 AC라는 아데닐린 사이클라제가 라는 어떤 신호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CAMP라는 또 신호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프로틴 키나즈 A라 그래갖고 또 요 단백질도 활성화되면요, 이제 핵 전사 조절 인자인 CREB1과 그 다음에 이제 요 CREB1을 억제하는 CREB2, 그러니까 요거를 또 억제하는 MAPK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CREB1을 갖다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신호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mRNA가 촉진이 돼서, mRNA 전사라 그러죠, 그렇죠? 단백질 전사 과정, 유전자 전사 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반응기 단백질인 TPA나 혹은 BDNF, 요게냐면은 브라인 드라이브드 노이로트로픽 팩터라 그래갖고 신경 재생 촉진 인자거든요. 요런 단백질 및 또 이제 조절기인 CERP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스파인, 아까 얘기했죠, 그 신경 새로운 스파인이 돌기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돌기에 이제 암파 채널이 또 시냅스 후막에 삽입이 되는 어떤 트래킹 현상의 증폭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이 되고, 또 신경 어떤 전도의 어떤 통로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억 내용이 장기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결국은요, 단백질 분자들의 어떤 활동 결과로 인해서 신경의 연결로인 시냅스가 새롭게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기억 내용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요. 조금 전에 바로 이제 신경의 가소성의 분자적인 메커니즘을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글루탐산,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데 글루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글루탐산이 뇌의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요거하고 반대로 작용하는 게 가바라는 게 있는데, 요 글루탐산이 뇌세포에 한 80% 이상 더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탐산과 관련된 기억의 장기화나 이걸 LTP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TP의 분자 기전들 요약. 그래서 요약이 뭐냐면, 어쨌든 신경이 장기가 강화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뇌의 반복 자극 합숙 훈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어떤 순간적인 깊은 감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에서 기억 과정의 단백질 분자 기전을 살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얘기 하나를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억의 저장은 관련 단백질 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는데, 이게 일방적이지 않고 기억 저장을 강화하는 신호하고요, 또 기억 저장을 억제하는 신호가 양방향성으로 작용하여 유효하고 또 중요한 내용만을 저장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당한 망각 기능으로 뇌 신경세포의 기억 용량 부담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기억 저장을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라는 거, 그래야지 신경이 자꾸 자극이 가면서 유전자까지 전사 발현되면서 이제 신경 돌기가 더 시냅스들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그 내용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감동 체험이 중요한데, 일단은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PK, 그러니까 프로테인 키나제 A의 CR2B1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MAPK의 PK의 CR2B2를 억제 활성화하여 시냅스 후막의 암파 채널 삽입을 促진하고, 그 다음에 또 스파인 돌기를 생성해서 시냅스의 수를 늘린다. 바로 이게 시냅스의 수를 늘린 거,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복 학습을 안 하게 되면 이 시냅스가 형성됐던 게 자꾸 녹아서 없어지면서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면 시냅스 숫자가 늘어나고, 또 반복이 없어지면 사라진 거, 이걸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경회로는 항상 역동적으로 개인별로 또 어떤 그 뇌의 자극 여하에 따라 항상 수시로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냅스의 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시냅스의 전도도를 높여 기억 저장을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깊은 감동을 받으면 MAPK의 신속한 CR2B2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PKA의 CR2B1을 촉진을 해서 활성화해서 시냅스의 수와 전도도를 순식간으로 높여 순간의 감동이 영혼으로 가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우리 박문호 뇌과학에 대한 어떤 거를 많이 얘기해 주시는 박문호 박사님께서 뇌과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뇌와 세계의 출현이라는 어떤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분자적인 관점으로라는 어떤 그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박문호 박사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로 흥분되면요, 신경세포내로 오히려 칼슘인이 너무 과유입되고, 그렇게 과유입되면 뇌세포가 죽으면서 석회화가 된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자꾸 받게 되면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인 코티졸이 과다 분비가 되면 편도라든가 해마세포라든가 등 감정 주관하는 편도라든가 혹은 해마세포 등이 쉽게 파괴가 등 뇌세포들이 파괴가 돼서 오히려 더 기억이라든가 치매 같은 것들이 빨리 오게 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너무 학생들 너무 강제적으로 공부시킨다든가 너무 혼내는 식의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결과가 또 참혹한 어떤 상황들을 또 불러들이킬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기능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교감신경계 하나 쪽을 먼저 볼게요. 일단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동공이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침분비가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호흡률이 증가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낯선 것들에 딱 그 대하게 되면 딱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하나는 싸워서 이길 거냐,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근데 도망가려면 눈 크게 뜨고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동공이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긴장돼, 침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심분비 억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뛰려면 근육이라든가 근육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 혈액순환도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도 빨리 해야 되고 에너지 생산을 팍팍 해야 되니까 호흡률이 증가되고 기관지도 확장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도 증가가 돼요. 반면에 막 위험해서 싸울 때라든가 도망갈 때 밥 먹고 싶은 생각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 기능 활동은 여기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 감소입니다. 이게 제가 이 그림을 따오다 보는데 요거를 아마 원천적으로 그림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소화 활동은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글리코겐 분해 촉진, 요거는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 촉진은 결국은 뛰려면 근육의 그 에너지원을 공급을 포도당을 자꾸 보내야 되냐, 혈압도 높이고 또 포도당 공급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글리코겐 분해 촉진해서 간 기능은 활성화돼요. 그래서 심폐 간 기능은 활성화되고, 그 외에 소화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장 기능, 장 소화 기능, 장 흡수 기능, 이런 것들은 다 억제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데 이렇게 비뇨 생식기 기능이 막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바로 요거와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기능을 간단히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과 내장 관련 질환들이 있는데, 일단 자율신경에는요 기본적으로 주요 기능이 뭐냐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주로 내장기관에 분포하며 체내 장기들의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기능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주로 소화관, 폐, 심장, 오장, 내장이라 그러죠. 오장육부 내장 쪽으로 가고, 심방광, 그 다음에 혈관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분비샘들이 있거든요. 침샘, 땀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 이상일 때 그 어떤 병들이 관련된 질환들이 주로 오는 게 뭐냐면 당뇨병도 오고요, 고혈압도 오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혹은 두통, 그 다음에 심장 돌연사,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 이렇게 어떤 그 감정하고 연결되는 어떤 질환들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과 연관된 어떤 질환들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 드리고요. 알다시피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교감신경에는 척추에 보면 31성 척추신경이 있거든요. 그 척추신경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같은 옆으로 들어가면서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내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게 보통 교감신경계 시스템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뇌의 12쌍 뇌신경 중에서 10번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10번 미주신경이 쭉 내려오면서 요렇게 한 줄 내장, 심폐, 심장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장 상행부까지 이렇게 10번 미주신경이 주로 지배하면서 내장의 부교감신경을 담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청골 끝에 가면은 청골부신경이라 그래요. 이 청골부신경에 의한 어떤 그 부교감신경이 방광, 비뇨 생식기의 방광이라든가 혹은 생식기 계통의 신경, 그 다음에 대장 중에서 직장이라는 부위, 하행 부위 있죠? 요 부위까지 이렇게 그 지배를 하면서 이렇게 내장을 조정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척추가 이게 틀어지게 되면요, 이 자율신경계 문제도 생기고, 결국은 자율신경계가 내장이라든가 내분비 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내장 관련 질환들이 거의 많이 생긴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1쌍 척수신경과 관계된 연관 질환인데, 아까 같이 자율신경계는 척수신경이 요렇게 척수 가운데가 척추가 있고, 척추가 이제 경추 5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청골 한 4-5개가 통합돼서 있는데, 요 나름대로 그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나오는 척수신경공이 있는데, 거기서 31쌍이 이렇게 신경들이 31쌍이 나오거든요. 그 척수신경인데, 그것들이 바깥 피부 최외곽 쪽 근골격계 쪽으로는 이렇게 그 척추와 척추 사이를 분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분절의 같은 높이대로 이렇게 횡으로 분포가 되면서 지배 영역이 그렇게 분포가 되는데, 이 밑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바꿔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인간이 현재는 직립보행 동물로 진화하다 보니까 이 그림들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분포 영역이 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결국은 어떤 우리 인간도요, 네발 척추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면은 그 영역이 이렇게 수직적인 단면으로 이렇게 분절마다 같은 어떤 분절에서 이렇게 지배 영역의 범위가 형성이 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면, 이걸 참고로 보면 요 내용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집어넣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안쪽으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내장과 척추의 어떤 그 관계, 정렬의 관계가 안쪽으로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내장과도 연관이 되고요. 바깥으로는 이 근골격계 질환들하고 연관된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특히 경추에 보면 여러 가지 경추뼈가 이제 목뼈가 이렇게 쭉 있고 여러 가지 해박적인 구조물들이 있죠. 근데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이 경신경 목 부위에 있는 신경의 어떤 총을 갖다 경신경총이라는데, 이런 신경들이 분포가 압박을 받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신경총도 또 연결되면서 여기에 뭐
척추 5번, 6번 사이가 뭐 디스크가 형성된다든가 협착이 생긴다 그러면 이 연관된 신경들이 찝히면서 뭐 요렇게 그 손이 저린다든가 어깨 부위가 찍어 놓은 듯이 아프다든가 뭉친다든가 이런 현상들 오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연관 어떤 그 분포 영역을 표시한 건데요. 이 C라는 거는 경추라는 뜻이고요. 이 T라는 거는 흉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남바링은 경추 2번, 뭐 경추 3번, 뭐 그런 얘기들이니까 요렇게 그 어떤 척수 신경들하고 또 이렇게 손발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경추가 특히 많이 틀어지게 되면 요 경추에서 신경들이 이렇게 뻗어 후두 신경이라든가 뭐 대우두 신경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두통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경추가 더 이렇게 틀어질 때 신경도 찝히지만 또 안쪽으로는 이 신경이 뇌로 분포하는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안 좋아지면 또 이 혈관들이 이제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런 두통, 편두통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많이 신경적인 문제 또 어떤 혈액 공급 혈관을 통한 혈액 공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머리 쪽에도 두통 질환들도 많이 온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추 아탈구 및 염전의 내관 여행. 그래서 이제 경추가 요게 이제 경추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쭉 나온 거를 갖고 있는 2번 경추를 아식스라 그러고 1번 경추는 현추라 그러는데요. 경추가 정렬이 안 맞으면 이 두 개는 이쪽으로 좀 돌아가 있고 하나는 돼 있고 그 이렇게 비틀린 거 염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비교적 정렬이 잘 맞은 건데 요런 현상이 오면 일단은 혈관학적으로는 요게 이제 경추 모습인데요. 여기 혈관이, 이게 경추의 횡돌기라는데 거기 구멍이 돼서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요걸 추골동맥이라 그러거든요. 추골동맥이 심장,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렇게 해서 요 부위 하나로 이제 혈관이 만나는데 요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그 뇌 3층내 중에서 뇌줄기 뇌관이라는 그 생명내 부분이 있거든요. 생명조절내 거기에 영양을 주로 공급하는 어떤 중요한 혈관이 요건데 얘가 문제가 생기면 생명내가 조정이 잘 안 돼요. 그 기능들 세포들이 영향을 못 받아 갖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여기 간내, 시상하부, 시상, 그 다음에 뇌량과 그 다음에 중내, 교내, 연수, 그물핵, 시상핵, 척수 요거를 갖다 간내 시상과 뇌줄기 브레인스템이라 그랬고 뇌줄기 간내라 그랬거든요. 요게 바로 생명내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뇌하수체에 그 이렇게 전역과 후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신경수체도 있고 호르몬 수체도 있어서 신경수체는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가 있고요. 뇌하수체는 호르몬 조절 중추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이 이게 전신을 조절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메커니즘인데 얘네들이 뇌 요 경추가 안 좋아지면 추골동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찝혀서 얘네들이 영향을 못 받아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해주고 혹은 이상 발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정신신경계 질환, 두뇌 신경계 질환, 중추센터 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요, 전신적인 그 질환들이 격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좀 이해하시라고, 자세한 거야, 뭐, 이제, 정말 여기에 관계된 자세한 얘기들을 하면 정말 하루 종일 다 얘기를 해서 다 못하는데, 일단 그런 기본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에는요, 척수신경은 31쌍이고, 또 뇌에는 12쌍 뇌신경이 있거든요. 그 12쌍 뇌신경은 되게 머리 부위에 오관, 눈, 코, 귀, 입, 혀, 뭐 감각, 청각, 뭐 이런 것들 오감과하고 연관된 어떤 기능들을 어떤 조절하는 신경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추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렬이 안 맞거나 혹은 뇌 쪽으로 혈관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충분히 막혀서 충분히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이런 신경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연관된 질환들이 또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12쌍 뇌신경과 연관 질환들이 또
또한 이게 어떤 뇌 중추 신경성 질환들뿐만 아니라 오감과적인 거, 눈코기, 비염, 알러지 비염, 뭐 안구건조증이니, 뭐 이명이니, 난청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게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그 척수신경관계, 내장 자율신경관계, 열도상 내신경관계 뭐 이런 것들의 총체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 어떤 그 원리로 해서 척추의 이상이 여러 가지 이 척추의 모든 이상이 있을 때 발병이 되게 많이 관계하는데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경추 쪽에서는 보통 두통불면 만성증 피로하고 연관되고요. 또 두 번째 경추는 시력감퇴 알레르기 질환도 연관되고요. 그다음에는 또 변비통 인청증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3차 신경통 이명증 편도선염 이런 식으로 무수한 질병들이 주로 요점 뭐냐면 같은 높이에서 연관된 그 장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팔다리 구조, 뭐, 어떤 해박증 구조물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의 이 척추가, 어떤 높이에 그런 척추들의 정렬이 안 맞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같은 높이의 구조물들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관된 질환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자료 해놨으니까 이거 찍어놨다가 나중에 틈틈이 좀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꼬리에는 항문이 연결되니까 또 뭐 치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장의 어떤 그 소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는 이제 심장, 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간, 위, 소화기관 계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콩팥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또 소화기관 중에서 간하고 담 기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높이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강에는 생식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생식기 질환들이 또 요 같은 높이에서 연관이 척추의 어떤 부정열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질환들이 온다는 거 일단 큰 개념으로 보시면서 자세한 것들은 한번 나중에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바로 척추와 질병과의 관계가 바로 이제 이 딱 하나의 도표로 정리를 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대강적인 것만 정리한 거예요. 전부는 더 이거보다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추가 보통 7개죠. 그래서 경추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흉추가 12개거든요. 그래서 1번 12번까지 있고요. 요추가 5번까지 1, 2, 3, 4, 5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골도 있고 뼈를 그래서 같은 높이에 또 연관된 질환들이 이렇게 또 도표로 차트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결국 뭐냐면요. 요 이제 경추, 흉추, 요추가 척추잖아요. 그야말로 인체를 지지하는 척추 대들보 기둥이잖아요. 얘가 대들보 기둥이 잘못되면 모든 그에 연관된 질환들이 전신에 관계된 질환들이 다 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특히 이제 뇌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아까 우리 이제 사람 죽었나 살았나 보는 목전 옆에 경동맥이라는 게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추골동맥이라고 경추 7개의 옆날개 구멍을 타고 올라가는 추골동맥이 한 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특히 근데 경추가 정렬이 안 맞거나 틀어지거나 염전이 생기게 되면요. 결국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확 이렇게 막히게 되면서 뇌세포에 영향을 못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들이 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아동 질환 중에서 정신과 많이 오는 것들이 흔히들 틱장애잖아요. 그 틱장애 같은 것들이 오는데 이 원인들이 뭐냐면 주로 이 기저핵이 이 부분이 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이 기저핵이 뭐냐면 신체 어떤 그 의지적인 행동을 정교하게 조절해주는 어떤 기능인데 얘가 그 영향을 잘 못 받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정교한 조절을 잘 못 해주기면 뜻하지 않는 어떤 불수의적인 행동들도 나오게 되고 특히 전두엽하고 또 요거를 또 좀 더 이렇게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또 좀 컨트롤해 주는 게 이 전두엽
뇌 전두엽인데 요런 나름대로의 기저핵, 전두엽, 편도체, 시이상, 운동피질 요 영역들에 서로 연결돼서 신경회로가 연결된 신경이 회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뇌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등이 조율과 조화의 어떤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틱장애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 뇌세포가 혈관 영향을 못 받으면 뇌세포에서 또 이제 뭐가 만들어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들이 세로토닌이 또 도파민 또 노르에피네프린 등 이런 것들을 신경 전달 물질을 신경세포 그 핵군에서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또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면 세포들이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또 얘네들을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차단되면 또 그 세로토닌 분비하는 신경세포들, 도파민 분비하는 신경세포들 얘네들이 기능들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기능들이 어떤 그 분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뇌신경 질환들 이런 것들 올 수 있다는 거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우울증의 원인이 뭐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학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요, 그냥 또 다른 기회 되면 나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경추 쪽으로 올라가는 결국 뇌세포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쨌든 뇌세포 본연의 기능들이 제대로 충분히 발휘가 안 되게 되면 거기에 신경전달 물질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뚝뚝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관계된 정신병들이라든가 신경 증상들이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생된다는 건데 우울증도 그런 한 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안장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불안장애 중에 종류가 되게 많은데 공황장애니 강박증이니 무슨 그 결벽증이니 이런 거 다 불안장애의 한 부류인데요. 이 공황장애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심리 사회적인 요인, 신경학적인 요인 그리고 신경학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노르에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들이겠죠. 분비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영향을 잘 못 받으면 두뇌의 어떤 신경회로들이 충분히 이렇게 서로 소통 연결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뇌의 기능적인 요인도 오게 되고 또 시냅스 회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면 뇌의 어떤 실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또 쉽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연관져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심장마비, 뇌졸중, 알러지, 음주 이런 것들하고 다 여러 가지 복합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얘네들이 더 쉽게 발병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의 치매도요. 이게 대표적인 노인성 중추신경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뇌세포는 원래 사춘기 이전에 왕성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감가상각하면서 뇌세포가 자꾸 파괴 쪽으로 가면서 이제 평생을 가는 건데, 경추에 문제가 돼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결국 뇌세포들의 자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꾸 죽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정상 세포는 나름대로 그 세포들의 어떤 질들이 충분히 해서 충실한데 여기는 앙상하죠. 왜냐면 세포들이 퇴행성 병으로 자꾸 죽었으니까 숫자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뇌실도 요만한데 그 뇌실이 공동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이라든가 이런 세포의 영역 각 부위의 영역들인데 걔네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기능들이 뚝뚝 떨어지고 또 기억 관련 부위에도 또 기억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니까 기억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퇴행성 알츠하이머 치매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대표적인 노인성 그 치매 중에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요거는 뭐냐면 그 대뇌 보면은 이 뇌 그 간내 시상 부위하고 선조체 부위에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걔가 또 도파민 생성을 충분히 못하게 되면 또 이제 파킨슨병 이런 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증상으로는 이제 뭐 자세 불안정, 손떨림, 자세 이상, 경지, 그 다음에 보행 이상, 수면 장애, 그 다음에 떨린 진전, 서동, 뭐 빨리 바닥바닥 못 움직이게 되고 서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다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적으로 치료는 보통 이제 파킨슨병 치료는 약물 치료, 뇌신보 자극술 뭐 나름대로 또 방법들이 또 있죠. 그리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뇌 중추신경성 질환들이라든가 퇴행성 질환들 혹은 우울증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불안증 같은 게 정신과 질환들이요. 결국은 뇌 기능이 뚝뚝 떨어지면서 많이 오고 뇌의 퇴행성이 많이 진행되면서 오잖아요. 오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 뇌는요, 우리 전신을 조절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뇌의 에너지 소모량을 보면 뇌는 심장보다 3배 에너지를 소모를 한대요. 예,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록 그 다음에 뇌 그 모세혈관 분포를 보면 뇌의 무게는 뇌 무게는 총 체중의 한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산소는 무려 20%를 소모를 한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뇌가 그만큼 무게는 작지만 전체를 조절, 신경학적이든 모든 호르몬적 모든 걸 조절하는 중추 센터이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다는 얘기들이고 그 에너지 소모를 충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산소 소모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유독 많이 다른데 어떤 팔다리라든가 이런데 보다는 모세혈관이 되게 많이 분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폐에도 또 모세혈관이 많죠. 이거는 뭐냐면은 또 산소를 최대한 많이 흡입을 해서 오정력배 필요한 산소를 다 그 장기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그 산소를 공급하니까 일단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뇌에 특히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추골동맥인데요. 우리 목젖이 있는 경동맥은 약간 연부조직 옆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추가 뭐 아탈고라든가 부정열이라든가 이런 걸 오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요, 요 추골동맥은 경추가 이렇게 경추의 옆에 횡돌기인데 이 구멍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만 이렇게 뭐 어긋난다든가 정렬이 비틀어져 있다든가 혹은 너무 휘어졌다든가 이 혈관들이 팍팍 찝히면요, 아까 추골동맥이 이렇게 올라와서 1번 경추 여기인데 1번 경추 이렇게 뒤로 제껴지거든요. 제껴져서 가운데로 가고 저쪽 반대에서도 제껴서 가운데로 와서 뇌 보면 가장 큰 구멍이 하나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두 개가 만나면서 요게 뇌주기 생명내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고 제일 많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는 시각중추인 후뇌 쪽으로 많이 이 혈액 공급하거든요. 근데 얘가 찝히면 생명조절센터가 많이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거의 어떤 두뇌 중추 신경계적인 정신과적인 질환뿐만 아니라요, 심리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신체 조절,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계 질환들 혹은 호르몬 이상 질환들 혹은 또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하고 또 연결되면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면역세포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계 관계 질환들, 그 다음에 주약, 밤낮을 캐치를 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그 멜라토닌, 솔방울샘의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되면요, 거기에 그로 인해서 불면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양방 치료 접근법은 그래서 정신과 질환들 뭐 이런 것들 심리 치료 뭐 이런 거 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많이 하죠. 예, 요런 정도로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한방 치료 접근법으로는 약간 통합적이고 전인적인데, 일단은 한방, 침뜸, 부항, 물리치료, 의료보험 처방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증상과 질병 및 체질에 따라 정신과 질환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다 달라져 증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런 거에 따라 체질에 따라 또 개인의 체질 편차도 있고 그런 질병에 따라 정신 질병에 따라 개인별 맞춤식 처방을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나교정 및 정교한 부분 또는 전신 통합 척추교정 시술과 함께 세포의 염증 회복 및 재생 촉진과 석회화 변형을 환원시키는 특수 약침을 병행에 수술한다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도로 숙련된 경추 교정, 특히 1, 2번 경추가요,
두뇌하고 몸을 연결해주는 어떤 중추신경계의 병목 구간이거든요. 제일 예민한,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신경학적으로도 제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통 연결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추교정, 특히 1, 2번 경추를 아주 잘 맞춰주게 되면 뇌와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모든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의 치료에도 되게 유리하고 필수적이라는 얘기 한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조금 바쁘게 왔는데 결론과 결론 및 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인간의 두뇌는 개체의 생명과 감정 및 의식활동 조절의 중요한 핵심 중추 기관이자 한시도, 한순간에도 멎으면 안 되겠죠.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지구력적인 혹은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산소 소모량은 무려 20%에 달한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만큼 뇌 활동에 포도당과 산소 공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라는 얘기요. 그러려면 혈관이 찝히면 안 돼. 경추가 틀어져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찝히면 안 된다는 얘기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육 심신 통합 의학의 전일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과 생명현상, 즉 생명 활동을 바라보고 파악하는 한의학에서는 두뇌가 성령, 정기신, 혼백이라는 7신하고 희노우사 비공경이라는 7정, 감정이 7가지 감정을 나눴거든요. 7정 조절의 으뜸신, 그래서 원조신이라는데 으뜸신,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뇌자를 원신지부, 으뜸신이 거처하는 어떤 부위다, 이렇게 하여 현대의학과 다를 바 없이 생명조절의 중추기관인 생명조절센터인가 동시에 마음, 즉 의식의 구조와 체계까지도 이미 근황제내경이라는 게 가장 한약의 고전인 원전이거든요. 그게 보통 한 4,000, 지금부터 한 4,6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때 벌써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뇌과학에서도 진화적으로 가장 오래되며 동물 본능적인 욕구, 즉 식욕이라든가 갈증 욕구, 성욕, 종족 번식욕,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평형, 전해질 균형 등 신체 생명 조절의 중추 영역인 간내, 시상하부, 중내, 소내, 내기윤수, 제가 생명내 부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연수로 이어지는 생명내, 이 생명내를 파충류내라 그럽니다. 생명내로부터 그 다음에 쾌, 불쾌 등 감정 발동의 중추 영역인 뇌 변형계의 감정내를 포유류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의지라든가 주체적인 의식 활동의 조절 중추 영역인 이성내, 그래서 그걸 인간내라 그러거든요. 이것내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는 개인의 생명 주체이자 의식 주체인 마음이나 지덕체라는 인격의 어떤 삼층 구조, 즉 3요소를 현실적인 면으로 파악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인성과 인격뿐만 아니라 어떤 불면증, 불안증은 이제 공황장애나 뭐든 결벽증, 강박관 얘기 다 그런 범위의 불안증에 다 포함되고요. 근데 우울증, 강박증 나오네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또 칙장애나 뚜렛 장애, 난독증, 합숙 장애, 그 다음에 ADHD, 그 다음에 뇌 발육 지체나 장애, 자폐 스펙트럼 혹은 조현병 등 각종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 및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요. 뇌세포 활동력과 신경회로와 그 신경회로의 가소성의 어떤 여하와 밀접하게 관련을 지고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들은 뇌신경의 기능과 자기 주체 조절 능력도 미성숙한 상태라 마음이 연약하여 상처도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부모,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의 충분한 어떤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불우한 어떤 가정의 환경 등으로 인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다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사회적인 관계 생활을 배우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각종의 이제 심리적인 상담 치료나 정신의학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는 뇌세포 조직의 신경 가소성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혹은 얼른 그 조기 치료 시에는 일반적으로 뇌 가소성이 떨어지는 성인들보다는 심리치료나 정신의학적인 그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 부정렬이나 신체 부정렬 등에 따른 경추의 염전과 변이와 변형, 특히 경추 1, 2번 부위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두뇌 부위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이나 추골동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경정맥, 또 혈관이 뇌에서 빠져나가는 거 막혀도 또 문제가 올라갈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뇌측색 순환장애나 뇌척수 신경의 소통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놔두고 정신과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도파민을 충전해주는 약품들 이런 정도의 향정신상 약물적인 접근만 하게 되면 혹은 또는 어떤 인지행동 어떤 접근 치료라든가 이제 그런 쪽을만 또 혹은 심리 상담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음을 달게 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방치하고 자꾸 그런 것들만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그 효율이 뚝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 치료 성적이 좋지 못하게 됨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일단은 모든 것들이 왕성히 활동하게 되면 병들도 잘 안 생기지만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뇌가 영향을 못 받아서 세포들이 비일비일거리고 시들어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세포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지 않고 자꾸 심리적인 접근이라든가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적인 접근만 하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피상적인 치료 방법밖에 결론은 피상적인 어떤 치료의 어떤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의학적인 치료와 상담적인 치유가 조화롭게 통합하여 정신과 신체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행복을 안겨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놀이와 그 뇌질환의 통합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의학적인 어떤 치료하고 또 심리적인 치료들이 잘 조화롭게 통합해서 많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질 좋은 치료 효과를 받아서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